전쟁의 도구는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만 다른 도구들과 달리 무기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이기 위함입니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세계대전 동안 양측에 의해 배치된 많은 치명적인 무기 중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무기에 관해서는 기관 단총은 피스톨과 완전 자동 전투 소총 사이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사실 카빈이라 불리는 축소형 돌격 소총처럼 사용되지만 주로 군 피스톨 탄약을 쏘지만 이것만 발사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 단총은 첫 번째 세계대전 동안에 발명되었으며 그 기원은 자동 피스톨의 개발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시작하여 이전의 자동 피스톨과 유사한 내부 작동 방식을 가진 작은 소총 크기의 무기를 포함하게 되었고 피스톨 라운드에 대해 여전히 장전되어 있습니다. 기관 단총은 좁은 트렌치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때와 같이 근접 전투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영국의 리 엔필드 덤303이나 독일 연방공화국의 게베어 98과 같이 전선에서 병사들이 보통 들고 다니는 더 크고 무거운 소총에 비해 기관 단총은 적에게 더 쉽게 휘두를 수 있었고 볼트 액션 무기보다 분당 더 많은 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기관 단총을 든 병사는 트렌치 안에서 뭉쳐있는 적군을 쉽게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관 단총의 주요 단점은 전투용 소총만큼의 유효 사거리를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연방공화국군은 주로 침투부대에 이들을 사용했는데 이는 적의 전선 뒤로 몰래 들어가 정찰을 수행하거나 보급선을 방해하는 작은 팀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관 단총의 유용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군대뿐만 아니라 전쟁의 과잉으로 무장한 조직 범죄 갱단에 맞서야 했던 미국의 많은 법 집행 기관들 사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1921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 단총인 톰슨이 등장했는데 이는 물론 토미건으로 더 잘 기억되며 1920년대와 30년대 경찰과 갱스터들 사이의 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톰슨은 군용 무기로 적응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영국은 스탠건을 개발했는데 이 무기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할 수 있어 숨기기 쉽고 따라서 유럽연합의 저항그룹과 선 뒤에서 작전을 펼치는 연합국 요원들에게 대량으로 공중투하되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상징적인 MP-40을 개발했지만 가장 치명적인 기관 단총 PPSH-41은 동부 전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무기의 탄생은 1940년 소비에트 연방의 핀란드 침략, 즉 겨울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밀집된 숲에서의 근접 전투가 많았기에 양측에서 기관 단총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군은 자신들의 무기, 특히 71발 드럼 탄창이 있는 핀란드의 수미 KP-31 기관 단총에 대한 성능에 불만족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에트 연방은 핀란드 무기에 71발 탄창을 복제한 새로운 기관 단총 개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PPD-40이 급히 생산되었습니다. 불행히도 PPD-40은 광대한 소비에트 연방 레드 아미에 필요한 수량을 생산하기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생산이 급속히 확대되어야 할 경우 상대적으로 미숙한 노동자들이 금속 공장과 작업장에서 제조할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여 더 싼 버전이 빠르게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온 PPSH-41은 1942년 봄에 하루에 약 3,000회씩 대량 생산하기 쉬웠습니다. 레드 아미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맹공을 맞서기 위해 거대한 병력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전체 부대가 PPSH-41만을 사용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전술은 소총을 장착한 병력이 소비에트 연방 탱크 뒤를 따라가면서 독일 연방 공화국 선을 뚫고 나가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와서 근접 전투에서 소총이 무자비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PPSH-41은 독일 연방 공화국의 MP-40보다 사거리가 길고 강력한 탄환을 발사하며 핀란드에서 영감을 받은 71발 탄창보다 초기 속도와 사격 속도가 거의 2배 높았습니다. 또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총구 상승을 방지하는 간단한 가스 보상기 설계도 특징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결국 포획한 무기를 수정하여 독일 연방공화국 탄환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 매뉴얼까지 제작하였습니다. 적진에서 차량이나 항공기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보병, 탱크 조종사, 심지어 항공 조종사들까지 이 무기를 소지하게 됩니다. 일부 실험적으로 항공기에 장착해 공격 무기로 활용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불행히도 PPSH-41은 결코 완벽한 무기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로 많은 공장들이 그 생산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인해 미세한 결함이 들어가기도 했고, 이는 종종 부품들이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과 교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스 보상기도 심각한 단점이 있었는데, 이는 총구 화염을 증가시켜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소비에트 연방 병사의 위치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71발 드럼도 고장이 잘 나서 근접 전투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고장나게 했고, 이로 인해 엔지니어들은 더 신뢰할 수 있는 35발의 보다 겸손한 곡선형 탄창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가 흔들리면 실수로 발사하는 슬라이딩 볼트 안전장치의 나쁜 습관도 특징이었습니다. 이 무기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투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성공의 핵심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무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체코 등에서 생산되어 전쟁 후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사용될 목적으로 크로아티아에서 제작된 무기는 PPSH-41과 비슷해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 구조는 같았습니다. 전차의 출현은 전쟁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차는 병사나 말이 멈추게 할 거의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 갑옷에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전차의 위협은 보병들에게 이 새로운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 개발에 투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주변에 친화적인 전차나 대포가 없을 때였습니다. 초기 전차들은 소총 탄환에 잘 보호되어 있어 첫 대응책으로 갑옷을 관하는 강력한 소총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옷에 처음으로 직면한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대갑옷 탄환인 K라운드와 무거운 소총을 선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는 일반 소총에서 발사 가능했으며 이후 13던 EMM 마우저 1918T 개베어라는 전용 대전차 소총이 나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주력 전차의 갑옷은 너무 두꺼워져 이러한 소총 기반의 무기는 무효화되었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대상 탱크의 폭발성 라운드를 발사하는 무기를 채택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로켓을 발사하여 대상에 작은 폭발 충전을 가하는 유명한 미국의 바주카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바주카에 너무 감명받아 자신들만의 더 큰 버전을 개발하고 이를 판저슈렉이라고 명명했으며, 동시에 보병들에게 탱크를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으로 더 강력한 대전차 무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42년 독일 연방공화국인들은 대상의 작은 400 폭발물을 발사하는 파우스파트론의 개발 및 테스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에서 파우스파트론에는 기본 강철 방어구를 최대 140mm까지 관통할 수 있었고, 독일 연방공화국군은 이에 너무 감명받아 생산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라인으로 설계된 더 큰 무기의 개발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판저파우스트가 생겨났습니다. 초기에 판저파우스트 30은 5읽기였고 길이가 약간 1m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 발사 튜브와 튜브에 나무 꼬리 줄기를 통해 삽입되는 큰 발사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발사체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이식 금속 핀을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판저파우스트는 로켓 무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판저파우스트는 발사체에 모터가 있는 로켓과 달리 단일 추진제 충전을 사용하여 발사기에서 목표물로 던지기 때문에 반동 없는 소총입니다. 발사 후에는 병사가 튜브를 버리고 빠르게 소총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시 일반 보병이 될 수 있었는데, 이는 바주카와 판저슈렉 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저파우스트는 그 전투머리 부분의 형상 충전 설계 덕분에 기본적인 독일 연방공화국 보병에게 강력한 대전차 펀치를 제공하였습니다. 폭발물을 가능한 한 많이 전투머리에 묶는 대신 형상화함으로써 파괴력을 한 지점에 집중시켜 탱크의 장갑 선체를 관통하는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초기 모델에서는 몇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초기의 펜저파우스트는 효과적인 사거리가 단지 30m였는데 이는 미국의 M4 셔먼의 경우 종종 선체, 터렛 위에 각각 기관총이 3개씩 달려있는 탱크를 파괴하려는 독일 연방공화국 병사에게 무서운 전망이었습니다. 둘째로 만약 다른 독일 연방공화국인이 펜저파우스트를 발사하는 병사 뒤에 있었다면 배기가스는 최대 3m 거리까지 잠재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무기의 사거리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펜저파우스트 60을 이끌어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기의 사거리는 60m로 초기 모델의 2배였지만 여전히 불안하게 가까웠습니다. 펜저파우스트 60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인식하기 쉬운 변형이 될 것이며 그것의 더 높은 속도의 발사체와 형상화된 충전 폭발물의 조합으로 약 200매 강철 방어를 뚫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 테스트에서 펜저파우스트 60은 같은 밀도의 방어에 발사될 때 바주카가 만들어낸 구멍에 거의 6배 크기의 구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부전선에 개방된 평원에서의 사정거리는 문제였지만 싸움이 폴란드 공화국과 결국은 독일 연방공화국 도시의 거리로 전환되면서 펜저파우스트는 파괴된 건물에 숨어있는 독일 연방공화국 군인들이 좁은 거리를 지나가는 탱크를 매복하는 이상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펜저파우스트는 미국의 하프트랙과 같은 경량 장갑 차량이나 참호된 적의 위치에 대해서도 유용했습니다. 나중 모델에서는 사정거리가 100m 마지막으로 150m까지 늘어났지만 이 버전들은 독일 연방공화국 전쟁 기계가 이미 끝나가는 시점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도 동맹국들은 펜저파우스트의 효과를 인정하고 미국 부대들은 대량의 재고를 확보해 이전 소유자들에게 방역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펜저파우스트와 현지 복제품은 1950년대까지 여러 군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펜저파우스트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전투에서 파괴된 동맹국 탱크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았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공화국군이 탱크, 대전차포, 포병, 항공기로 동맹국 탱크를 파괴하는 것을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펜저파우스트는 다른 독일 연방공화국 보병 대전차 무기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파괴된 건물이나 숲속에서 이 독특한 무기를 든 독일 연방공화국군 병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동맹국 탱크 조종사들에게 끔찍했을 것입니다. 다음 발사 위치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밀 1919 브라우닝 기관총처럼 동맹국의 전쟁 노력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친 무기는 드물 것입니다. 그 기원은 1900년에 초기 특허를 제출한 존 모세스 브라우닝이 설계한 밀 1917 브라우닝 기관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밀 1917은 조작원이 필요하고 벨트로 탄약을 공급하는 기관총으로 총신 주변에 물 재킷으로 발사하면서 냉각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 마감 단계에서 미국의 표준 중기관총이 되었습니다. 분당 약 450발의 사격이 가능했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무기는 상대적으로 무거우며 다루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 가벼운 공랭식 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밀 1919가 나왔습니다. 밀 1917보다 훨씬 가볍긴 했지만 밀 1919는 여전히 취급하기 어려운 짐승 같은 것이었으며 보병 역할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적어도 2명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높은 발사 속도, 정지력, 그리고 신뢰성은 땅에 파묻힌 위치를 방어하는 데만 아니라 말을 대체하는 미군의 증가하는 수의 차량에 장착하는 데도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탱크를 포함하여. 전쟁 사이에 20년 동안 이 무기는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 중요한 개발을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여러 변형이나 역할로 제작되었으며 여전히 30 라이플 탄환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물류 체인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1939년에는 보병이 운반하는 경량형 변형뿐만 아니라 지프, 트럭, 장갑 인원 운반 차량, 수륙양 차량, 탱크, 순찰정, 그리고 배에 장착된 다양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나치 정권에 대한 싸움에 아마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은 공중에서였습니다. 미국 육해군은 항공기에 이 무기 변형을 장착했습니다. 미국 육상 기반 공중작전을 1947년 미국 공군 설립 전까지 담당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영국은 공군 재무장을 위해 호커 허리케인과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라는 새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항공기는 모두 8개의 기관총
밀1919 변형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영국 303 라운드를 발사합니다. 영국 전투 중에는 이 두 종류의 항공기와 브라우닝 기관총의 결합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루프트바페를 견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히틀러에게 승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독일 연방공화국 비행기의 방어력 증가로 인해 303 라운드는 필요한 관통력이 부족하여 점점 더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시적으로 12개의 총을 장착한 호커 허리케인으로 목표물에 대한 집단 피해를 증가시켰지만 곧 더 강력한 무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영국은 초기에 브라우닝의 수를 4개로 줄였고 삭제된 무기 대신에 훨씬 더 강력한 스페인 20mm 대포 2개를 사용했으며 미국은 북미 P5하나 머스탱과 같은 전투기에 59경 MI 브라우닝 기관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캐나다의 폭격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브로 랭커스터와 할리 페이지 할리팩스 같은 야간 폭격기에 303 브라우닝을 유지하였습니다. 극동에서 일본이 항공기의 속도와 민첩성을 위해 방어력을 포기하자 이 총은 더 오래 유효한 공기 무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밀1919은 적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연합국에게 적의 대규모 보병대에 대한 강력한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결정적인 보병 버전은 실망스러운 성능을 보인 밀1918 브라우닝 자동 소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밀1919A6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볍고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되어 사용과 유지 보수가 더욱 용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3분의 1이나 가벼운 독일 연방공화국의 동급 기관총인 MG42와 비교하면 여전히 다루기 힘든 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쟁 끝나고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무기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공화국 전쟁뿐만 아니라 1980년대까지 아랍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널리 사용했습니다. 많은 유럽연합 군대들도 전쟁 후에 이 무기를 채택하고 표준 7덩급 6임 북대서양 조약기구 탄환으로 재장전하였고 결국 1980년대에 M60과 같은 새로운 무기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